안녕하세요. 저는 48세 비뇨의학과 원장 유소연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병원을 연지 9년. 누가 봐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고 부모님 부양도 마쳤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왔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커피 맛도 음악도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언젠가부터 그저 배경음처럼만 들렸습니다. 환자들에게 웃어주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닌 걸 나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예약 명단을 훑어보다 처음 보는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도현, 56세. 진료 사유 갱년기 증상. 흔한 케이스였기에 별다른 기대 없이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그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은발이 살짝 섞인 머리, 깔끔한 셔츠, 그리고 낯선데 묘하게 편안한 눈빛. 그 눈빛이 내 시선을 잠깐 붙잡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조용한 병원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차트를 열며 의사로서 평범하게 대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어떤 증상인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문진 후 나는 말했다. 그럼 촉진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저쪽에 누우시면 됩니다. 수천 번 반복한 멘트였지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2번, 3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다가가 그의 복부와 하체 부위를 살폈습니다. 통증 있으신가요? 아니요. 원장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이 진료실 공기를 은근하게 바꾸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정리하는 동안 나는 이유 모를 미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냥 한 명의 환자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을까? 이야기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며칠 후 그는 검사 결과를 보러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사이에 작은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나는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차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예약 명단에 그의 이름이 다시 보였습니다. 윤도현.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살짝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환자를 많이 봤지만 그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상하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10분쯤 일찍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는 우산을 접어 문 옆에 세우고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 묻은 빗방울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은색이 섞인 머리칼, 단정한 셔츠, 그리고 평온한 눈빛. 나는 고개를 들어 짧게 웃었습니다. 오셨군요. 자, 앉으세요. 그는 자리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긴 참 조용해서 좋습니다. 밖이랑 완전히 다른 세상 같네요. 나는 대답 대신 차트를 펼쳤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살짝 하단에 걸쳐 있었지만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혈액 검사와 호르몬 수치 모두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남성 호르몬 수치가 약간 낮은 편이니 생활 관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최대한 의사다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이런 게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죠? 그 질문에 나는 순간 눈길을 멈췄습니다. 그건 단순한 의학적 궁금증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담긴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상태가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책상 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의자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당기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진찰을 하나요? 그 물음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깔린 뉘앙스를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 상태와 비교를 위해 다시 촉진하겠습니다. 저쪽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진료 침대에 누웠습니다. 조명을 맞추며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첫날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는 장갑을 끼고 천천히 그의 복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근육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통증 있으신가요? 아니요. 원장님 손이 익숙해졌네요. 그의 짧은 대답이 진료실 공기를 은근하게 바꿨습니다. 촉진을 이어가며 나는 전문적인 동작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체온과 미묘한 향이 머릿속 어딘가를 계속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진료대 옆으로 내려와 내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만 이상했던 건 아니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내 속마음이 읽힌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멈추지 말라는 신호처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말했다. 자세를 조금 바꿔주시겠어요? 그는 묵묵히 내 지시에 따랐습니다. 진찰은 계속됐지만 그날의 촉감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경계선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뒤 나는 장갑을 벗고 차트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는 환자복을 벗고 다시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처음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혹시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어갔습니다. 편한 시간에 병원 말고 차 한 잔 가능할까요? 그 조심스러운 제안이 내 마음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병원 옆 카페로 오세요.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진료실을 나간 뒤에도 나는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미 나는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진료를 마치고 병원 옆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스쳤지만 마음 한쪽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윤도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셨군요. 단정한 네이비 셔츠에 소매를 깔끔하게 접어 올린 모습, 병원에서 보던 정장 차림과는 또 다른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그는 커피를 주문해 두었다며 컵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진료실 밖에서는 조금 더 편하실까요? 그의 농담 섞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잠시 대화가 오갔습니다. 병원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리고 사소한 일상까지. 그런데 대화 속에 흐르는 공기는 분명 이전과 달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아니 유소연 씨. 이름을 직접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감정일까?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날 이후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의사로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끝이 스스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어 내 손등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알고 싶습니다. 직접적이지만 무겁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그 손 위에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소음이 멀어지고 그의 손끝 온도만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옆에 있는 그의 체온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조금만 걸을까요?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뒤 골목길을 한 바퀴 돌아 우리는 그의 차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오늘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망설임과 진심이 섞인 부탁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보내지 마요. 그의 집은 깔끔하고 정돈돼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여행책과 요리책이 나란히 꽂혀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가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작은 전류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여기 따뜻하네요. 내 말에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 답이 가슴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하지 못했던 말들, 각자의 과거와 외로움,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마음에 들인다는 게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깐 방으로 갈까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이 꺼진 침실, 하얀 이불 위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어깨를 스치고 손길이 허리를 감쌌습니다. 내 마음속 장벽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귀 옆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감싸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던 진료실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서로를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그 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내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가득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3단계에서 병원 밖 첫 만남과 감정 확인, 그리고 첫 사적인 관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그가 병원 근처에 올 때면 커피 한 잔을 나눴고 나는 퇴근길에 잠깐 그의 집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와 짧은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찾는 빈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여전히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눈빛과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병원 근처 작은 꽃집에서 화분 하나를 사왔습니다. 작은 흙 화분 안에는 연두색 새순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두세요. 숨 쉬는 걸 잊지 않게 해줄 겁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화분은 지금도 내 진료실 창가에 놓여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표정과 목소리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가 필요할 때 곁에 있었고 기대거나 기대게 될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진료가 없는 날이라 늦잠을 잤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눈을 뜨니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하세요? 아무것도요.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럼 잠깐 나올래요? 근처에 괜찮은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외로 작품을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세상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듯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전시를 마치고 나오는 길, 그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원장님이랑 있으면 꼭 오래 알던 사람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춰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왜 그날 그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이 사람을 오래 기억할 거라고 느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그가 내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오늘도 보내고 싶지 않은데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보내지 마요. 그날 밤 우리는 그의 집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직접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소파에 앉아 마신 와인 한 잔. 어떤 고백도 약속도 없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치고 나는 그 손을 잡아 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 이상 의사와 환자라는 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소연과 윤도현 두 사람으로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 따뜻함이 있었고 그 온도는 조금씩 내 일상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병원 앞 화단의 꽃은 봄의 색을 지나 여름의 짙은 초록과 가을의 단풍빛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눈이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여전히 내 곁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거창한 말 대신 늘 같은 자리에 같은 온도로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가끔은 그의 집에서 늦은 저녁을 함께 먹고 휴일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반복 속에서 나는 그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도 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병원에서 환자를 보며 지쳐 있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차 한 잔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컸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그의 집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아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소연 씨는 예전보다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죠. 그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따뜻했고 그 온도가 그대로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름 붙이지도 미래를 확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서로에게 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카페 문을 열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모두 녹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거창한 사건 속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매일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작은 온기와 웃음으로 채워지는 것이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하루를 나누고 기대고 기대게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준 화분의 새수는 벌써 3번이나 잎을 틔웠고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 속에 숨은 설렘을 놓치지 마세요. 그 한 걸음이 평생의 온기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